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0 대풍자유를 구해온 여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풍자유를 구해온 여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28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0 대풍자유를 구해온 여인. 8월 24일이다. 맑은 가을 하늘은 높고 한결 푸르다. 소문을 들으니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악센트가 낯설고 살결맞아 다른 이왕의 멍텅구리 족속들이 금속성 음으로만 들려오는 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당당한 보조로서 이 땅이 자기네 고향 땅처럼 서슴지 않고 행진해 온다. 역사의 기적은 소련군이 기적처럼 우리들 앞으로 앞서가게 하는 것인지, 오늘의 이 땅은 소련군이 36년 동안 무자비하게 착취하던 제국주의 일본군을 완전 무장해제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대치되어 지도자로서 등장하려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쩐지 내 머리는 흐려진다. 그새 어디선가 러시아 말의 통역들이 우쭐대며 러시아 장교의 앞잡이가 되어서 앞장을 서고 의시된다. 소련군이 진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소련군은 군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 땅을 소련식으로 조직하고 눈알이 빨간 자들의 새로운 질서라는 소위 민주주의가 입술에 개폐술인 연설과 붓과 종이로 함흥의 벽이란 벽에다, 아니 온 세상의 벽이란 벽에다 한 번, 아니 두세 번쯤이라도 도배를 해버리는 배심과 붉은 러시아 깃발,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 막스의 초상화, 동무라는 몇 가지 수단의 상표에 프로파간다를 소위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이니 봉건주의 잔재 청산이란 위에 진보적이니 하는 그럴싸한 말로써 덮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눈, 귀, 입을 어지럽게만 한다. 인문위원이란 것이 생기고 각 기관마다 혁명투사란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경관이란 것이 보안대원이란 명칭으로 치안을 맡아보고 있다. 소박을 맞은 우리의 태극기가 36년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이제야 푸른 하늘에 행복의 상징인 양 펄펄 휘날리는 그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집집마다 내세워지고 있다. 보안대에서는 일본인 고급관리로부터 경관 말지까지라도 체포하고 날마다 청소작업이니 노역이니 하는 것을 시키고 있다. 악질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재산 몰수가 시작되고 군중 테러로서 민족적 감정을 폭발시키며 경관하던 사람, 면석이 하다못해 애국반장하던 사람이라도 일본에 죽은 노릇한 사람에게는 마구 사형을 함부로 한다. 우스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꽂아놓는 일이다.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내세우는 그 심리가 나로서는 얄밉기도 하고 한편 불쌍하기도 하다. 여하튼
어처구니 없는 세기의 희극이 아닐 수 없다. 하루는 알이 찾아왔다. 알과 만난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상은 한 열흘 남짓하다. 정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었다는 옛말과 같이 그동안의 세상이 너무나 변동이 심했고 역사의 전환이 눈앞에 전개하는 모습이 급템포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알은 해방된 조국의 영광을 요술사의 기적적인 요술같이 신기하다고 말한다. 알은 그동안 자기의 시골로 갔었다는 것이었다. 알은 자기 시골의 농민들은 농민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농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소위 토지개혁이라는 것을 떠들고 기세가 당당하여 날이면 날마다 술이다, 농악이다 하면서 이제는 살판 났다든가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든가 하면서 지주들의 집을 습격하면서 남의 집의 가산을 마구 때려부시고 심지어는 어제까지 굽신하고 애원하던 지주를 비롯해서 그 가족까지라도 개, 돼지처럼 끌고 다니면서 군중구타를 함부로 하였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알은 자기 시골집도 봉변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한다. 우리들은 조국의 앞날을 비판하고 개탄하였다. 해방된 조국의 축복을 바라는 영광스러운 찰나에 이렇게들 계급투쟁을 하면서 사회 조직의 전부를 쏘려니 남의 땅에 와서 저의 멋대로 하다니 이것은 8.15 해방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을 또다시 가시밭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것이 스탈린이나 콜민포럼이 최후까지 노리는 세계적 야욕일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해방한다는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다. 노동자, 농민을 자기네의 정치적 토대의 발판으로 삼고 남의 나라의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 민족이 약화된 틈을 타서 침략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련도 아닐 것이요 또한 미국도 아닐 것이며 오로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는 길밖에는 행복의 길은 없다고 알과 나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법 인간의 본능과 정치 문제까지라도 파고 들어갔다. 알은 나 정신 좀 봐 이야기 바람에 하면서 이어서 저 태풍자유를 구해왔어요 하고 보자기를 끌어놓는다. 과연 눈앞에 흰 백남색의 태풍자유를 3병이나 내놓지 않는가? 나는 기쁨과 놀라움에 태풍자유를 쥐고 매만져 보았다. 상표도 아사히 뺀낀이란 일본 제품이다. 제조 날짜는 명치 43년 4월 XX일째라고 쓰여 있다. 정말로 36년 전의 서력 1910년의 제조품이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약으로서는 골동품급에 속하는 동시 우연의 일치인가 36년이란 조국이 일본한테 유린당한 그 세월과 같은 연륜을 지녔다 하니 나는 알에게 알의 구둑의 경위를 문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다. 알은 그의 친척의 한 사람의 약제사가 있어서 해방바람에 함흥 도립병원의 약국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약창고의 스톡 조사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발에 알이 나병에 쓰는 약이 없는가고 물었더니 그런 약을 만져본 기억이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알은 약제사에게 달라붙어 꼭 그런 약을 자기에게 모조리 팔아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 약제사는 그런 약을 왜 구하는가고 꼬치꼬치 파고들어 알은 자기 친구가 병들었다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알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어진다.
눈시울조차도 뜨거워지는 것을 억제하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왔다라고 챕터 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이다. 맑은 가을 하늘은 높고 한결 푸르다. 소문을 들으니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악센트가 낯설고 살결맞아 다른 이왕의 멍텅구리 족속들이 금속성 음으로만 들려오는 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당당한 보조로서 이 땅이 자기네 고향 땅처럼 서슴지 않고 행진해 온다. 역사의 기적은 소련군이 기적처럼 우리들 앞으로 앞서가게 하는 것인지, 오늘의 이 땅은 소련군이 36년 동안 무자비하게 착취하던 제국주의 일본군을 완전 무장해제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대치되어 지도자로서 등장하려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쩐지 내 머리는 흐려진다라고 챕터 60을 열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지 9일 만에 함흥에도 또 다른 점령자들이 들어닥쳤군요. 일본에서 소련으로 바통터치를 한 셈이로군요. 그 여파가 일정 36년의 2배가 넘도록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일시조선의 후예들은 금속성 소련 군가를 함께 불렀던가 봅니다. 하운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군하여 주둔하는 것, 그리고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억양으로서 단어의 뜻을 갈라내는 음의 고조와 강약을 뜻한다 하겠고요. 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로 일본 제국에게 멸망한 후 일제가 옛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황실의 일부로 편입하기 위해 만든 지위로 왕공족의 수장이었다 하고, 왕공족은 이왕가라고도 불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금속성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 같은 음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고 모지른 그런 뜻이 되겠고요. 착취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이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서서 버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어디선가 러시아 말의 통역들이 우쭐대며 러시아 장교의 앞잡이가 되어서 앞장을 서고 의시된다. 소련군이 진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소련군은 군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 땅을 소련식으로 조직하고 눈알이 빨간 자들의 새로운 질서라는 소위 민주주의가 입술의 개폐술인 연설과 붓과 종이로 함흥의 벽이란 벽에다, 아니 온 세상의 벽이란 벽에다 한 번 아니 두세 번쯤이라도 도배를 해버리는 배심과 붉은 러시아 깃발,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 막스의 초상화, 동무라는 몇 가지 수단의 상표에 프로간다를 소위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이니 봉건주의 잔재 청산이란 위에 진보적이니 하는 그럴싸한 말로써 덮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눈, 귀, 입을 어지럽게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간사한 일본 앞잡이에서 소련의 앞잡이로 변신하여 또 설쳐됐나 봅니다. 늘 그러한 것이 현실이지요. 소련 군정은 시작되고 정치 체제도 완전히 소련식으로 개편되어 가고 소련의 선전전이 펼쳐졌던가 봅니다.
벽이란 벽에는 온갖 선전물이 이중삼중으로 나붙고 제국주의 잔진이 봉건주의 타판이 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썼겠지요. 그 꼴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여기서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의 하나로 현재 독립국가연합회를 주도하는 연방공화국 다당제로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고요. 수도는 모스크바로 국민의 80%는 러시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말을 번역하여 그 뜻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 중에 점령지역의 군사령관이 임시로 행하는 통치 행위를 뜻한다 하겠고요. 개폐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뜻하며 연설이나 대화 같은 기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 혁명을 지도했고 소련 최초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하겠고요. 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론을 창설했으며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가인 동시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 지도자라 인정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1922년부터 53년까지 국가평의회 주석 1941년부터 53년을 지냈던 소련의 독재자를 뜻하고 국제사회의 차가운 주시와 우려 속에서도 소련을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변모시켰다 하겠습니다.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을 강제로 집단화했으며 철저한 경찰 테러에 의해 그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 분야의 획기적 저서인 자본론을 집필했으며 자본주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예견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 하겠고요.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나 주장 등을 대중에게 널리 설명하여 이해와 동의를 얻으려는 활동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봉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위원회란 것이 생기고 각 기관마다 혁명투사라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경관이란 것이 보안대원이란 명칭으로 치안을 맡아보고 있다. 소박을 맞은 우리의 태극기가 36년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이제야 푸른 하늘에 행복의 상징인 양 펄펄 휘날리는 그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집집마다 내세워지고 있다. 보안대에서는 일본인 고급관리로부터 경관 말직까지라도 체포하고 날마다 청소 작업인이 노역인이 하는 것을 시키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소위 판을 바꾸는 일이니 최소 단위의 조직부터 인민위원회라는 그럴듯한 조직을 만들어 장악해 가겠다는 심산이겠죠. 또한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혁명투사들을 앞세워 앞잡이로 삼았던가 봅니다. 또한 기초질서를 다스릴 경찰 조직은 보안대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던가 봅니다. 36년 동안 숨죽이고 지하에 잠자던 태극기가 모처럼 빛을 보게 되었고 보안대는 일본인 고급관리들을 체포하여 청소작업인이 노역을 시킴으로 온갖 수모를 견디도록 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945년 광복 직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민중자치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명투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에 나선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주도하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또는 주도권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 북쪽에서 경찰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을 뜻한다 하겠고요.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박이라고 하는 것은 안해나 처벌, 박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구한말 세계 열강이 동아시아에 도래하면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로서 국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겠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1982년 박영효가 태극기와 함께 국기 제정 사실을 군국 기무처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벼슬이나 지위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재산 몰수가 시작되고 군중 테러로서 민족적 감정을 폭발시키며 경관하던 사람 면석이 하다못해 애국 반장하던 사람이라도 일본의 죽은 노릇한 사람에게는 마구 사형을 함부로 한다. 우스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꽂아놓는 일이다.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내세우는 그 심리가 나로서는 얄밉기도 하고 한편 불쌍하기도 하다. 여하튼 어처구니 없는 세기의 희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패전으로 대청소가 시작된 것이겠지요. 일본 고위층은 물론 미간 말찌까지 부역한 사람이나 한국인이랄지라도 일본의 끈아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다 보니 일본 사람들도 꾀를 내어 집에 태극기를 달아 한국인 행세를 하려 했던가 봅니다. 죽지 않으려면 뭔 짓이든 다 해야 했겠지요.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못되고 나쁜 성질, 그리고 앞잡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매여 그 밑에서 끈아풀 노릇을 하는 사람, 그리고 테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그리고 애국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하에서 조선인의 생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수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짓, 그리고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역사적 시대로서 100년을 뜻한다 하겠고요. 그리고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병폐나 인간 생활 등을 웃음거리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른 극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알이 찾아왔다. 알과 만난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상은 한 열흘 남짓하다. 정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었다는 옛말과 같이 그동안의 세상이 너무나 변동이 심했고 역사의 전환이 눈앞에 전개하는 모습이 급템포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알은 해방된 조국의 영광을 요술사의 기적적인 요술같이 신기하다고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수선한 가운데 알과의 왕래가 뜸했던가 봅니다. 열흘 남짓 보지 못했다고 하니 급반전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 나름대로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사회가 급변했으면 알이 요술사의 기적과 같다고 했을까요? 하우는 고상하게 사자성어로 상전벽해와 같다고 표현하네요. 정말로 꿈같은 일이었겠지요. 창씨 계명으로 한국인을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었으니까요. 구사일생을 두고 어떤 표현으로 가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를 심어 가꾸어 뽕잎을 생산하는 밭을 이야기한다 하겠고, 벽해라고 하는 것은 짙푸른 바다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템포라고 하는 것은 일의 되어가는 빠른 속도를 이야기하겠고, 요술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홀리어 어지럽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개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한다 하겠고요. 신기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이어서 새롭고 이상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그동안 자기의 시골로 갔었다는 것이었다. 알은 자기의 시골의 농민들은 농민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농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소위 토지계획이라는 것을 떠들고 기세가 당당하여 날이면 날마다 술이다, 농악이다 하면서 이제는 살판 났다든가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든가 하면서 지주들의 집을 습격하면서 남의 집의 가산을 마구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어제까지 굽신하고 애원하던 지주를 비롯해서 그 가족까지라도 개돼지처럼 끌고 다니면서 군중구타를 함부로 하였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알은 자기 시골집도 봉변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알은 시골로 피신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 열흘 남짓 보지 못했겠지요. 돌아와서는 그곳의 실상을 전하는데 농민조합을 만들어 농지를 무상몰수하고 무상배분을 통해 옛 지주들을 공격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심지어 구타까지 행해지고 있다고 전하네요. 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는 무정부 상태로 변하여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이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게지요. 여기서 농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조합을 뜻하나, 여기서는 해방 이후 북쪽에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조직한 수탈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몰수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소유물을 빼앗아 거둠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무상분배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적절한 값을 받지 않고 나누어 주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토지에 관한 제도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토지 정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농부들이 나팔, 징, 꽹과리, 북 따위를 치거나 불묘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주라고 하는 것은 봉건사회 및 자본주의 사이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대를 받아 생활 기반으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굽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나 허리를 깊숙이 구부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상대의 지시에 비굴하게 대하는 모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봉변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앞날을 비판하고 개탄하였다. 해방된 조국의 축복을 바라는 영광스러운 찰나에 이렇게들 계급투쟁을 하면서 사회 조직의 전부를 소련이 남의 땅에 와서 저의 멋대로 하다니, 이것은 8.15 해방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을 또다시 가시밭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것이 스탈린이나 콜민포럼이 최후까지 노리는 세계적 야욕일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해방한다는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다. 노동자, 농민을 자기네의 정치적 토대의 발판으로 삼고 남의 나라의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 민족이 악화된 틈을 타서 침략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련도 아닐 것이요 또한 미국도 아닐 것이며
오로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는 길밖에는 행복의 길은 없다고 알과 나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법 인간의 본능과 정치 문제까지라도 파고 들어갔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온과 알은 사회 현상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두 분 모두 글로벌한 신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간성이 될 제몽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러다가는 해방이 아니라 더 크나큰 고행의 길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도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북한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하여 못마땅하거나 분하게 여기는 한탄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계급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권을 둘러싸고 지배, 피지배 계급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콜민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콜민테러는 1919년에 설립된 각국 공산당들의 연합으로서 레닌이 주도하는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보다 크게 품은 욕심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영토를 빼앗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나 정신 좀 봐 이야기 바람에 하면서 이어서 저 태풍자유를 구해왔어요 하고 보자기를 끌려놓는다. 과연 눈앞에 흰 백남색의 태풍자유를 3병이나 내놓지 않는가? 나는 기쁨과 놀라움에 태풍자유병을 쥐고 매만져 보았다. 상표도 아사히 뺑낀이란 일본 제품이다. 제조 날짜는 명치 43년 4월 XX일째라고 쓰여 있다. 정말로 36년 전의 서력 1910년의 제조품이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약으로서는 골동품급에 속하는 동시에 우연의 일치인가 36년이란 조국이 일본한테 유린당한 그 세월과 같은 연륜을 지지었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알이 풀어놓은 것은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약품인 태풍자유를 구해왔다는 것이죠. 앞불사 제조 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기하게도 일본에게 식민지 기간이었던 36년과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 처분했어야 할 제품입니다만 일본의 패전으로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태풍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오얏나무인 이나무과 히도노카프로푸스 속에 속하는 대풍수나무 씨에서 짠 노란색 또는 황갈색의 액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뺀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아사히 뺀낀이라는 제약사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바탕 위에 서구 사상과 서구적 개혁 요소들을 받아들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 1866년 아버지가 죽고 이듬해 덴노를 계승했다 하겠습니다. 그의 재위기를 메이지 시대라고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권리나 인격 등을 침해하여 짓밟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이룩된 숙련의 정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게 약의 구득의 경위를 문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다. 알은 그의 친척의 한 사람의 약제사가 있어서 해방 바람에 함흥 도립병원의 약국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약 창고의 스토크 조사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판에
아니 나병에 쓰는 약이 없는가고 물었더니 그런 약을 만져본 기억이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아는 약제사에게 달라붙어 꼭 그런 약을 자기에게 모조리 팔아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 약제사는 그런 약을 왜 구하는가고 꼬치꼬치 파고들어 아는 자기 친구가 병들었다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어진다. 눈시울조차도 뜨거워지는 것을 억제하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왔다라고 챕터 6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약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구매 경위를 알아보니 아르 친척 중 한 사람이 함흥 도립병원 약국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어 재고를 파악하는데 혹 나병에 좋다는 태풍자유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 재고 파악이 되면 무조건 다 자신에게 팔았으면 좋겠다고 애원을 했던가 봅니다.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는 하운도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사랑이 빚은 과실일까요? 이렇게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죠. 여기서 구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여 얻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약제사라고 하는 것은 약사의 이전말이라 하겠고요. 함흥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에서 함흥에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크라고 하는 것은 주식, 증권, 재고 이런 뜻이 되겠고요. 눈시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울은 원래 고깃배 가장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길게 타원형으로 생긴 배의 가장자리 모양이 눈과 입 모양을 연상시켜 눈시울, 입시울이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현상 따위가 성하지 않도록 억지로 내리누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61 결처보은의 맹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